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이번 시간 안에 마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전화가입계약이죠. 이거는 하나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지방세 부과야 당연히 처분이겠죠. 그렇죠? 예, 지방세 바로 옆에 보게 되면은 상하수도 요금 그게 탭이 따로 있어요. 예, 그거는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법상 계약이다, 사법상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 계약은 처분이 아닌 거고요. 형식도 계약이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전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료의 부가징수 및 그 납부관계, 부가징수는 수도는 처분이라고 했죠. 처분이고, 이것은 공법관계 문제고, 국유 잡종재산, 저기 있는 거는 일반 재산이 잡종재산이죠. 똑같은 거고, 도시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이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문제가 뭐로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조합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얘네들의 관계는, 그리고 밑에 거 얘네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해당하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종래 특별권력 관계로 분류를 했던 국가 영역에 근조감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조감사. 문재인 대통령, 즉 특별권력 주체죠. 옛날로 시게 되면 군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권력 주체가 근조 화환을 보내주니까 감사합니다 였었습니다. 얘는 이제 공법상 근무관계가 되는 것이고, 얘는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죠. 영조물 근무관계, 영조물 이용관계 이렇게 됩니다. 영조물 이용관계 그러면 이제 국공립학교 학생 관계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거 말고도 이제 재소자 관계, 교도소 이용 관계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교도소에 보게 되면 민영교도소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교도소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기독교 단체는 뭐가 되는 거야? 공무수탁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감독관계가 있죠. 공법상의 감독관계가 있고, 공법상의 사단관계가 있습니다. 사단관계는 사람이 모인 거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국가하고 이 조합의 관계, 원래는 재개발 재건축을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조합이 대신하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감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감독관계에 해당하는 거죠. 감독관계.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조합하고 조합원의 관계, 이것은 공법상 사단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법관계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얘가 얘한테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나오게 되면 공법관계이고 처분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환매권의 행사, 환매권 얘기도 간혹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용수용 절차를 통해서 협의 취득 또는 수용 재결,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토지보상법 제20조 19조에 따른 사업 인정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그다음 두 번째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 조서 작성 행위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 협의 취득, 협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용 재결, 협의가 불성립이 되면 이제 수용 재결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여기까지가 이제 공용수용 절차 이렇게 되죠. 사업 인정은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거는 특허에 해당을 합니다. 특허에 해당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확인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 이 공익사업지를 확정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그대로 보존해야 될 의무가 인정이 된다고 했죠. 이거는 비교를 했었던 거죠. 사업시행자에게는 무엇을 인정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공용수용권이라는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특허가 되는 겁니다. 권리 능력 인정, 이 부분에 특허가 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무엇이 부과되냐면 토지 보전 의무가 부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토지 보전 의무.
그래서 공익사업지로 확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 인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토지나 물건에 대한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작물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사진 찍고 측량해가지고 서로 날인을 합니다. 날인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하게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죠. 계약입니다. 계약에 해당을 하는데 학설은 이것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계약으로 보는 건 똑같은데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 이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협의 취득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협의 취득을 하게 되면은 사업시행자한테 뭐가 인정돼요?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토지 소유권. 얘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고 토지 소유자한테는 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이제 또는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또는 환매권이 인정이 됩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환매권이 이렇게 인정이 되죠. 환매라는 것은 다시 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뭐 한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법적 효과를 원래는 자기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협의가 불성립하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대신해 주게 된다. 이거죠. 대신해 주게 된다. 대리가 되는 거죠. 얘는 대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 환매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환매권. 환매권에 대한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토지보상법 91조 1항 2항으로 넘어갑니다. 1항 2항으로. 1항에 따르게 되면 토지가 불필요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토지의 불필요. 이거는 전부하고 일부예요.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이 토지를 공익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전부가 다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토지 불필요는 언제까지냐면 10년입니다. 10년 이내에 토지가 불필요해지게 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언제부터냐면 이 불필요해진 때로부터 1년. 불필요해진 때로부터 1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했을 때는 협의 취득으로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용 재결로 취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방법이든지 간에 그 취득 시점으로부터 10년입니다. 취득 시점으로부터 10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 제척 기간이 있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토지의 방치입니다. 토지를 방치하게 된다. 방치를 한다라는 것은 전체를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부 방치입니다. 전부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몇 년 안이냐면 이건 5년입니다. 5년. 위에는 10년 안에 불필요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같은 경우에는 5년 내내 방치해줘야 됩니다. 5년 내내 방치를 하게 되면 이때로부터 방치가 5년 끝났죠. 그때로부터 1년입니다. 그때로부터 1년. 그러니까 6년이죠. 6년. 5년 시작 시점부터 해서 6년 끝날 때까지 1년 동안 환매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사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매권을 행사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이것은 형성권의 성질을 갖는다. 형성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환매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약이긴 계약인데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사법상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을 사법상 계약이 맺어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청약과 승낙의 관계, 일반적인 계약의 방식이 아니라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고 그때 받았던 보상금만 다시 돌려주면 충분한 겁니다. CF 뭐가 있어요? 잔여지가 있죠. 잔여지. 잔여지 보상 청구. 수용 청구라고 쓸까요? 잔여지 수용 청구.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이것도 역시 형성권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죠. 형성권 문제로 나오게 되면 항상 이 잔여지하고 환매권하고 같이 돌아다닙니다. 둘 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가지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환매권의 행사 이건 뭐예요? 사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이니까 공법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조세 과오나 반환 청구는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래서 뭐 반환 결정을 하든 말든 그런 건 처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법상 행위, 사법상 관계의 문제로 처리가 되죠. 과온합부 금원반환 청구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과온합부 금원반환 청구. 부가처분이 위법할 때, 위법해서 돌려달라고 할 때 그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이라는 민사소송을 가지고 해결을 하게 되고요. 연탄공장 건축허가, 그냥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니까 이거는 가학상 허가이고 처분이 맞죠. 명령적 행정에 해당합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이게 누구나 특허라고는 알고 있죠. 특허라고는 알고 있는데 저 이제 공유수면 관리매립법에 따르게 되면은 저 매립면허를 받아서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요, 그에 따른 그 매립지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했죠.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져간다고 했어요? 매립권자. 공유수면 매립권자가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매립 면허를 받으면 바로 이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바로 권리가. 그래서 저거는 특허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특허에 해당한다. 이유는 근거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뭐라고 한다? 매립지 소유권은 매립권자가 그냥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뭐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소유권을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그 노른자 땅에 대해서 국가 등이 소유권을 자기한테 귀속을 시키게 되죠. 법률효과 일부 배제입니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가 이 공유수면 매립 부분에서 포함이 됩니다. 그건 이제 기타 부관으로 처리하고 있죠. 판례가 부관이라고 인정은 하고 있는데 부담이 아니라 기타 부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독립쟁송이 안 되고 독립 취소가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가스총의 발사, 이건 이제 분사기 발사인데 분사기 10조의 3, 10조의 4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3, 10조의 4에 보게 되면 10조의 3에 분사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조의 4에 무기의 사용으로 권총 발사가 있습니다. 권총 발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 경직법이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적 직무 조치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게 바로 3조 내지 8조, 3에서 8조까지, 그 다음에 10조 내지 10조의 4, 10조 내지 10조의 4, 10조의 2, 10조의 3, 10조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에서 8 그리고 10조에서 10조의 4까지 표준적 직무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10조의 3하고 10조의 4가 바로 분사기 등의 사용과 그다음 무기의 사용입니다. 근데 이런 건 다 뭐냐면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경찰권 발동은 명령 또는 강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명령 또는 강제. 이 명령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상 하명 처분 얘기하는 거고, 강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즉시 강제가 되는 겁니다. 즉시 강제.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행해지는 경찰권의 발동은 전부 다 처분이다. 하명도 처분이 되는 것이고, 즉시 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상대방한테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하명으로 보게 됩니다. 수인 하명. 그러니까 분사기로서 가스총 발사는 당연히 처분이 되는 거겠죠.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오랫동안 두니까 많이 힘든구나. 네. 권총 발사, 분사기 발사, 가스총 발사와 함께 권총 발사. 근데 뭐 국가 배상이나 이런 문제 또는 강론 들어가면 더 많이 나오고 하긴 하는데, 분사기를 쏜다고 했을 때 분사기의 종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가스총도 있고, 가스총에 그 안에 고무탄이 있는 게 있고 고무탄이 없는 게 있고,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고무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다 보게 되면 고무탄을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당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들어갔는데 그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시칼을 들고 덤벼들었다.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당황한 나머지 가스총을 발사를 했는데, 가스총을 상대방 눈에다가 놓고 바로 쏴가지고 실명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스총에 가스가 있는데 어떻게 실명이 되느냐, 뭘 맞을 수가 있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무탄이 들어있는 가스총이 있고 안 들어있는 가스총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찰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건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무탄이 있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판례가 나오는 거고, 불심 검문에 대한 문제가 뭐 경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설명을 한번 했었죠. 4단계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4단계로.
내용이 4개인데 정지명령, 질문, 동행요구, 그 다음에 소지품 검사 이렇게 있다고 했죠. 했을 때 우선은 이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질문. 불심 검문은 뭘 말하는 거야?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 거동불심자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인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인 것인가? 아니면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가?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니면 범죄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인가? 이처럼 무엇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게 바로 불심 검문이에요. 예, 질문인데, 이건 질문인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지명령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정지명령은 부작위 의무부가는 하명이 되는 것이겠죠. 멈춰라고 합니다. 정지 이렇게 해요. 하명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죠. 정지명령은 하명이 맞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강제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강제수단이. 그러니까 정지, 그런데 얘가 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죠. 뭐 할 수 있어요? 따라가는 거 가능합니다. 따라가는 거. 그 다음 앞에서 서성이는 거 가능합니다. 앞에서 계속 맴돌아서 짜증나서 멈추게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 몸에 손을 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손을 대면. 강제수단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고, 정지명령을 했는데 그냥 가려고 한다고 해서 붙잡아 끌었다. 예, 그 사람을 거동불심자를 붙잡아 끌면, 예, 거동불심자는 뭘 할 수 있다고요? 경찰관의 죽탱이를 날릴 수 있다. 와, 그렇죠. 해봐야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수단이 없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질문은 답변을 안 할 수가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3조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행정조사는 행정조사인데 저것은 강제조사가 아니고 임의조사다 이겁니다. 비권력적 조사죠. 비권력적 조사면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임의조사. 그 다음에 동행요구, 저거는 임의동행이라고 아예 힌트를 줘버려서 문제가 나오죠. 동행요구, 경찰관서로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상대방 국민이 여기서 이제 불리한 상황일 때 동행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 경찰관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동행요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폭 100명한테 둘러싸인 2명의 경찰관, 그래서 경찰관서로 갑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하다고 가자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이거 안 따라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안 따라갈 수도 있다. 그 말은 뭐야?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비권력적 사실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소지품 검사는 얘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머니 속에다가 흉기 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집회 시위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에 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화염병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방에 넣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소지품 검사를. 근데 외표 검사의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했고요. 이거는 권력적 조사입니다. 권력적 조사. 근데 이거 즉시강제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즉시강제라고. 그래서 뭐로 나온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생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둘 다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 저거를 즉시강제라고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제조사라고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제조사라고. 어느 쪽으로 가도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했는데, 그것은 권리를 교환분합하는 것으로서의 환권이라고 했습니다. 환권처분. 권리 교환분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토지의 교환분합이 되는 것이죠. 토지의 교환분합. 환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 있는 거 2개, 밑에 있는 거 2개는 이건 처분이라고 보고, 환지 계획은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뭐 전 다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처분이 환지 계획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지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본인 소유의 토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 새로운 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 조심해야 될 점은 뭘 조심하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처분인 건 맞는데, 그것이 반드시 공법상의 권리의무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공법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공법적 효과를 동반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소유권이 바뀐다라는 부분도 당연히 처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연결 가능하고요. 근데 환지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나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 질 땅이 필요하다. 저거 나올 때까지. 나 농사 안 지으면 나 못 먹고 사냐? 그러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면은 우선은 소유권까지 넘겨온 것은 아닌데 거기 가서 농사를 지을 수는 있어요. 사용권을 설정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까지가 처분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환지 계획은 단순히 그에 대한 계획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 해서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 대상상의 벌점의 부과, 벌점 부과에서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라거나 운전면허 취소라거나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죠. 이 벌점 부과, 저는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처분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벌점을 부과받은 것만 가지고 바로 그것만 갖고 운전을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바로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벌점은 단순히 그냥 행정 업무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대장상에다가 그냥 기록해 놓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요건 부관입니다. 부관의 종류가 뭐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게 처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부담으로 이해가 되면 그것은 처분이 될 것이고 기타 부관으로 이해가 되면 그것은 처분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시설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법인 설립인가?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우선은 취소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철회권 유보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기간이나 시점이 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한도 아니겠죠. 그럼 이와 같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면 부담 아니면 조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부담 아니면 조건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건물 시설이 학교 시설이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는데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느냐? 절대 불가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갖고 시설 완성에 이건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저건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건 부담이 아니라 뭘로 봐야 되는 것이다? 조건으로 본다. 조건이면 저 학교법인 설립인가? 학교법인 설립인가는 뭐예요? 강학상 인가죠. 인가. 그러면 학교법인 설립인가의 효력 발생을 시키는 겁니까? 소멸을 시키는 겁니까? 발생시키는 거죠. 발생. 그러면 이거는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정지 조건이다. 그 다음에 2012년 2월 25일까지의 도로 사용허가, 도로 점용허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로 점용허가,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 도로 점용허가. 도로 점용허가는 곡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특허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저건 날짜잖아, 날짜니까 기한입니다. 기한이고 그 중에서 시기가 아니라 종기죠. 까지니까 종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둘 다 부담이 아니니까 처분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테고. 도로 점용 허가에 부과하는 점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도로법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보통 점용료 부과 처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부관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점용료 부과 처분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가지고 봐도 바로 알 수 있겠죠. 의무 부과하는 겁니다. 의무 부과는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니까 처분에 해당을 할 테고. 일정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 그러니까 간척사업 공사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안에 공사를 시작하라라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착공을 들어가는 거니까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분명히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철회권 유보라거나 기한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조건이나 아니면 부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을 할 것인데요. 이렇게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거는 해제 조건이다. 해제 조건. 그래서 며칠까지 공사에 착수하라.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해제 조건 당연히 기타 부관이고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268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 위반권자에 대한 위반 제한권이죠. 위반 제한권, 도시계획 위반 신청의 거부행위 세 가지였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적정 통보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 위반 제한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등 신청에 대한 거부, 이 세 개만 행정계획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죠. 위반 제한권 규정이 있고, 이걸 근거로 뭐가 인정돼요? 신청권이 인정된다.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는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계획의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다라고 보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3개입니다. 3개.
행정청이 전기공급자 한전 얘기하는 거죠. 한국전력공사. 한전에 대해서 전기공급자에게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을 요청한 행위. 단전 요청. 지금은 이게 건축법에 없죠. 미법 건축물. 그랬으니까 건축법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구건축법 제69조 2항하고 3항의 2항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구건축법 69조 2항 3항에는 공급 거부와 관여 사업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공급 거부의 요청을 말하는 거죠. 공급 거부 요청은 처분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고, 박균성 교수는 저게 처분이다 라고 보는데 저는 박균성 교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내부적인 요청 행위에 불과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저걸 처분으로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 거부나 관여 사업 제한에 대한 규정도 전부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따라야 한다. 그러면 한전은 의무를 부과받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처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판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세무당국이 빵빵 맥주 회사에 대해서 특정 회사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요청이죠. 요청이니까 우선은 행정 지도를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저것이 어떤 불이익 조치를 동반을 하는 것이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했다라거나 무면허로 주류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다른 회사한테 얘와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거래하지 말라고. 근데 그 뒤에 그에 따른 어떤 강제 조치가 없습니다. 강제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행정지도다. 행정지도고 처분이 아닙니다.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법을 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법을 안 주고 막 물어봐 버리면 뭐 방법 없습니다. 외워야지 뭐. 그렇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 처분이라거나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 통고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건 확실하죠.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통고 처분은 그냥 가만히 법정 기간 동안에 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원래는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벌금이었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불복을 하게 되면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냥 단순히 처분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저는 저게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보냐면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법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저 범칙금 부과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그렇다면 의무 부과된 게 아니지 않느냐? 안 내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 아니냐? 안 내면. 그럼 이건 사실상 의무가 부과된 구속력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다. 이런 접근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푸실 때는 처분도 아니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세요. 그렇게 풀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밑에 있는 통고처분,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도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지급정지입니다. 지급정지.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게 판례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일반 공무원이고 하나는 명예퇴직법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단이 등장을 하는 거였고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렇게 하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장, 요즘 아주 핫한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공무원한테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요, 퇴직한 법관, 퇴직법관에게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내리는 결정, 이 지급결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급결정은 금액은 이미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급결정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확인이면 행정행위는 맞으니까 어쨌든 처분은 맞겠죠. 그래서 지급 거부가 되면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급 거부, 지급 정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둘로 나누시고, 아예 얘가 지급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지급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법관이 그에 대해서 퇴직급 해달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다. 이런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급 결정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얘는 지급을 하겠다라는 판단을 아예 안 내려준 거고요. 그 다음 얘는요, 지급 결정이 나온 겁니다. 지급 결정이 나왔다. 이 상황이죠.
근데 얘는 아예 1도 못 받는 거고 얘는 이제 반은 받는 겁니다. 반은 받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얘는 뭘로 싸워야 되는 거야? 거부처분 취소소송. 그렇습니다. 항고소송으로 하는 겁니다. 항고소송으로. 지급 결정이 확인으로서 처분이기 때문에 지급 거부도 역시 거부가 처분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항고송을 얘기해 가지고 재처분의 의무를 통해서 기속력을 통해서 지급 결정을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서 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급 결정이 나왔는데 중간에 지급 정지가 된 겁니다. 지급 정지 통보를 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의 수급자에 대하여 퇴직한 공무원이죠.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에 일부의 지급 정지 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하는 행위, 이겁니다. 통보한 행위.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준법률행위적 행정이잖아요. 준법률행위니까 이거는 내가 결정한 대로 지급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결정한 대로가 결정한 대로 지급을 하겠다가 아니라 정해진 대로 뭐 이렇게 표현이 이상하게 나오냐? 그렇죠? 정해진 대로, 결정한 대로, 행정청이 결정한 대로 지급하겠다는 건 법률행위적 행정이죠. 그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숫자를 맞춰야죠. 정해진 대로 지급하겠다. 이게 준법률행위적 행정입니다. 라임을 맞추는 게 언제나 공부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는 법률행위적 행정이고요. 얘는 법률행위적 행정이가 되는 것이고, 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이가 되는 겁니다. 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 근데 얘는 뭐야? 준법률행위적 행정이죠. 따라서 법령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자동으로 그 금액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동으로 금액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가 되면은 말입니까? 만약에 원래 한 달에 200을 받고 있었다가 그런데 이번 달에 100밖에 안 들어왔다. 100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보험료 내고 세금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줄이는 건데 도대체? 이러면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추가 지급을 신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지급분에 대한 추가 지급을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에 대한 거부가 나왔다면은 이거는 처분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처분이 아니죠. 이것도 처분이 아닌 겁니다. 이것도 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었다는 걸 이것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의미밖에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정지 대상자라는 걸 통보하는 거나 여기서 미지급분 추가 지급에 대한 신청 거부를 하는 거나 결국은 금액 바뀌었다는 사실 알려주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274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부과 처분. 앞에 있는 통고처분하고 과태료부과 처분하고 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 그렸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위쪽에 벌금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쪽에 과태료가 있고 중간에 범칙금이 있다, 이거야. 범칙금이 있다. 그 범칙금을 부과하는 게 바로 그게 통고처분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통고처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든 과태료 부과든 간에 얘는 60일이죠. 6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하면 또 그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 역시 처분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 다수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도 특이한 부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체육시설업이 있고 등록 체육시설업, 그다음에 신고 체육시설업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등록과 비교당하고 있잖아. 비교당하고 있으니까 이 신고는 본래적 의미의 신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래적 의미의 신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자기완결적 신고. 얘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 얘는 수리를 신고 이렇게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 근데 법에 보면은 이게 골프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골프장. 그래서 비교를 해서 기억하시라. 골프 연습장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우선 크기 자체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연습장, 동네에 있는 거. 연습장은 신고체육시설. 이거 뭐 당구장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 골프 연습장 뭐 그냥 뭐 당구장 비면은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등록체육시설, 요거는 신고체육시설. 그러니까 이 등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등록제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등록의 신청이 사인의 공법행위의 형식이고, 그 다음에 등록의 수리입니다. 등록의 수리가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등록 신청이고 수리입니다. 등록 신청이고 등록 수리고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골프장 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 수리는 처분이 맞겠죠. 처분이고, 골프 연습장 쪽은 자기한결적 신고니까 수리가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구장도 밑에 있습니다. 당구장도 체육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구장업 신고에 대한 수리 역시 처분이 아니다. 하지만 또 이런 문제도 있었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당구장업 신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거는 수리일료안 신고가 되는 거죠. 수리일료안 신고가. 이유는 이 당구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은 그 입법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법을 적용시키고 어느 법을 적용 안 시키고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시 적용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동시 적용되니까 결국 당구장업 신고에 대한 수리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신고 요건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학교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에 대한 판단이 신고 요건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당구장업 신고에 대한 수리는 뭐가 되냐? 똑같이 예외적 허가가 되는 겁니다. 예외적 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 해제 결정이라는 것이 신고에 대한 수리에 다 반영이 돼 버리는 것이다. 이유는 복수법령이 동시 적용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한 신고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사직당국에 대한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고발, 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나 고발 의견. 고발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뭐 바뀌는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입장, 이거는 뭐 정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근로자가 들어온다. 근로자. 사립학교 교원부 근로자는 근로자지만 걔네들은 교원의 지위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특별법입니다. 교원의 지위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교원지휘법 적용을 따로 받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선 예외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근로자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근로자가 만약에 해고를 당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뭐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로 갈 수도 있다?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원래 예의 불복 방법이죠. 사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사법부한테 구제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사법적 구제 절차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뭘 들어가면요, 구제 신청 들어가면 이거죠. 구제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진호위입니다. 진호위의 초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재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중노위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송. 여기서는 이제 재판,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행정법원이죠. 행정법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재결주의가 적용되죠. 이렇게 소송이 들어갈 때는 여기는 이제 재결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재결주의. 다시 말해,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지 초심 판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원처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재결주의가 적용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라 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처분에 대해서 바로 소송 안 되고 필요주의가 적용이 된다 이거죠. 여기에 있는 초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해고 등을 해버렸다 하게 되면 사용자는 행정청이 아니죠. 근로관계는 언제나 사법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 해고는 처분이 아니라 뭐라고 봐요? 이거는 사법상 행위다. 그러니까 얘가 처분이 된다 이거죠. 얘가 처분이 되는 것이고, 지방노동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얘가 처분을 하게 되고, 얘가 이제 재결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결 처분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처분으로서의 재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처분으로서의 재결. 처분으로서의 재결. 처분이다 이겁니다. 처분이다. 재결이 붙은 이유는 여기 초심에서도 심리 의결을 하기 때문에 재결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결의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뭐가 인정된다?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불가변력이. 심리 의결을 한 재결이기 때문에 이거 재결 처분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한 순수한 처분은 맞지만 순수한 처분이더라도 여기에는 불가변력 더 이상 취소나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행정청도. 여기서의 초심을 우리가 당사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당사자 심판. 왜? 사용자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률관계 당사자끼리의 분쟁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요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죠. 요거는 행정심판의 재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결이 맞는 겁니다. 재결이 맞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방노동의 초심 판정,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고 심판이 되는 것이고요. 항고 심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이 맞습니다. 이걸 특별행정심판이죠.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있는 특히 필요한 경우, 공정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항고 심판, 특별행정심판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행정입법 부작위, 행정입법의 산물 중에 법규명령, 행정명령, 즉 행정규칙 중에서 어느 걸 생각하시고 법규명령을 생각하시고요. 법규명령에는 종류가 물론 그것이 내용이 법규명령이라는 전제 하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형적 법규명령, 집행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냥 행정입법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전형적 법규명령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고, 행정입법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니어서 이 부작위는 결코 처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이죠.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이겁니다. 약제급여, 요양급여 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양급여.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얘기하는 거죠.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그 약품들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요양급여를 걔들이 지급받게 되면 우리한테 그걸 싸게 파는 겁니다. 싸게 팔고. 그렇다면은 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국민들, 그리고 그 의료기관, 그 다음에 이 요양급여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약값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회사하고 의료기관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4명. 저게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람은 4명.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있고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가입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이 있고, 얘들한테 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있고, 이렇게 4명의 권리 의무를 정하게 되는데, 저건 뭐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집행적 법규명령이죠. 집행적 법규명령. 보건복지부 고시로 나왔었습니다. 2003년도 한국릴리제약 주식회사 사건하고 2006년도 한미약품 사건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예요. 형식은 고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나왔고, 내용은 방금 얘기한 대로 권리관계 규율하고 있잖아요. 권리관계 규율하고 있으니까 법규명령으로 나왔습니다. 행규 플러스 법규의 상황이 온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이 됐고, 그 다음 권리 의무를 직접 규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재 표현에 따르게 되면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학설에 따르게 되면 집행적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고, 집행적 법규명령은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은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됐던 사건이고요. 한국전력공사,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저게 처분이 아니다라는 게 맞는 지문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 번 등장하는데 처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보는 게. 근데 그냥 처분이 아닌 걸로 기억을 하세요. 처분이 아닌 걸로.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2007년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르게 되면 국가 쪽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쪽의 지자체장 말고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도 역시 이제는 처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수도권 매립공사만 아닌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닌 걸로 기억하세요. 처분이 아닌 걸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사람이 갑자기 혁신하진 않죠.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 면적 등록 정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한 거부. 이거 정정 신청을 안 해주게 되면요, 만약에 거기에 고속국도가 깔리는 땅의 그 부지가 내 땅이 만약에 100평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50평밖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나한테 주는 보상금이 달라지잖아요. 보상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정 신청 별거 아닌 걸로 보이지만 이건 처분입니다. 이거는 처분이 되는 게 맞고요.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본계획. 이건 기본적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처분이 아닌 거죠. 계획 처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구속적 계획에 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되고, 교도소장. 이 교도소장의 행위는 우리가 뭘 많이 봤어요?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서신검열행위죠. 서신검열행위. 그래서 제소자한테 편지가 왔는데 편지를 막 다 뜯어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이라고 인정을 했죠. 이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옛날에 헌재가 처분 아니라고 본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분으로 봤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봤다. 서신검열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고 처분이다라고 봤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수험적으로 맞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교도소장의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 사건이죠. BBK 김경준 씨 사건에서 녹음 녹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말하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판시한 적도 있죠. 근데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하면 다 처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교도소장이 하게 되면. 교도소장. 물론 이건 종래의 그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을 하기도 하죠. 영조물 이용 관계에 해당을 합니다. 권력 관계 맞고요. 그러니까 얘가 교도소장이 하면 여기 어떤 물리적 행위가 있습니까?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건 민영교도소라고 하더라도 쟤는 공무수탁 사인이기 때문에 또 그래도 행정청 똑같아요. 행정청.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민영교도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티셔츠를 좀 보냈어요. 야, 많이 추울 텐데, 그리고 안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건 스타일 아니겠냐. 사람이 폼생폼사인데 예쁘게 입고 지내다가 나와라. 이렇게 딱 보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 얼굴을 딱 박아놨고 티셔츠에다가 매직 이렇게 써놓으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 매직은 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이 휴대를 불허하게 한 행위, 이거는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고, 그냥 교도소장, 지금까지 문제로 보게 되면 교도소장 나오면 다 권력적 사실행위였어요. 권력적 사실행위고, 근데 그걸 불허했잖아. 불허했으니까 거부처분이 되는 겁니다. 거부처분 취소되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 거부처분 취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모두 있었어요. 문제에서 얘가 A라는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냥 우리 이수호 사건에다가 올려 태워버리게 되면 안양교도소 소장이 불허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소송 도중에 나를 진주교도소로 보내버렸습니다. 딴 데 갔죠. 딴 데 가버렸는데 협의 수익이 있을까? 협의 수익이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 협의 수익이 있어요? 저 불허행위 이미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불허행위 다 끝난 거고, 난 또 딴 데로 가 있잖아. 딴 교도소로 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면, 이게 만약에 위법한 행위라고 한다면 그 위법성이 반복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 법률 문제를 해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봐서 판례가 협의 소익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뭐라고요? 위법성, 반복된 위법한 행위, 그죠? 위법한 행위가 반복의 위험성이 있고, 반복의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막을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확인행위입니다. 완전히
객관적 소송이거든요. 객관적 소송까지 완전 전락을 당해도 필요하면 협의의 수익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먼저 시작했던 게임이고 지금은 판례가 대법원이 어디서 한번 인정했고 제일 먼저는 이사 취임 승인 처분. 거기서 임시이사가 들어왔는데 임시이사 선임 결정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에 임시이사 임기가 끝나가지고 각하.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임시이사가 들어와서 또 소송을 제기하니까 소송 도중에 또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돼서 또 각하. 예, 그래서 또다시 임시이사가 선임이 되고 소송을 제기하면 또 임시이사의 임기가 끝나서 또 각하. 이래버리면 얘는 언제 구제돼? 그쵸? 언제 구제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법률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겠다. 끝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취소 확정 판결 내려버리면 여기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다음번 거, 이번에 임시이사는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다음번에 임시이사가 또 선임이 되면 그때 소송 제기하면 여기서 판단 내린 거에 기판력이 미치는 거예요. 기판력이 미쳐서 두 번째에서는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두 번째에서는 무한반복 게임을 막는다는 의미인데 첫 번째에서 게임을 끝낸다는 건 아니고 두 번째에서 게임을 끝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협의의 수익을 인정했던 그게 최초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문제 해명이라는 법리를 받아들인 거였는데 여기서도 그랬어요. 여기서도 딴 교도소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법률문제 해명의 필요가 있다. 위법 반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국제 환급금 결정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입니다. 이 환급에 대한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왜 국세 이렇게 그냥 확 돌아버렸을까? 국세? 이 국세든 뭐 지방세든 뭐 보험료든 뭐 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냥 국세 이걸로만 좁혀놓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말이죠. 국세입니다. 국세가 이렇게 있는데 국세는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가 있어요. 판례 스타일로 치게 되면은 불복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든 아니면 나머지 다른 국세든지 간에 뭐가 처분이 아니다. 여기서 환급 결정이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급 결정이 처분이 아니다 이거죠. 환급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보험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법에서 부가처분은 적법한데 초과 납부를 했다 이거지. 초과 납부를 했다. 그럼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환급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처분이 아닌 거예요?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환급 신청을 했는데 환급 신청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치게 되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문제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바뀌었지. 뭔가 바뀌고 왼쪽이 뭔가 바뀌고 얘는 옛날식 그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문제로 보게 되고 그래서 판례는 이걸 민사소송으로 보죠.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라. 항고소송,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간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거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로 봤는데 이제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다 이렇게 가버렸죠. 그냥 공법상 의무다. 그럼 뭘로 가야 된다?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끝내버려서 이 부분이 판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다. 판례 변경. 그러니까 아예래 저 위에 환급 거부는 부가가치세 문제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항고소송은 둘 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데 부가가치세 쪽이 바뀐 부분은 바로 부당이득 문제가 아니라고 본 부분입니다. 부당이득 문제가 아니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본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바꾼 게 아니라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아니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위법권 청구에 대한 단전, 전화, 통화, 공급 거부 요청을 했던 건 다 처분 아니에요. 다 처분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뭐 다 처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사건이었었죠. 단수조치 사건은 뭐랑 비교해서 기억해야 돼요?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다? 이번에 그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의 김경준 씨 사건 그 전에는 저거를 언급했었어요. 우리가 이걸 언급했죠.
대법원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단수조치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랬단 말이에요. 단수조치 사건에서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딱 말하지 않았어요. 딱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단수조치를 거의 뭐 이견 없이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고 있단 말이야. 보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했더니 각하를 안 시키고 본안을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학자들은 저거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고 있고 근데 본안이 들어가 버렸잖아. 들어가 버렸으면 권력적 사실 처분성 인정하는구나 판례가.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해왔던 거예요. 어쨌든 처분은 맞습니다. 판례에 따랐을 때. 권력적 사실행위 부분을 추정한 거죠. 추정을. 근데 이번에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심지어 수인 하명설의 입장을 확실히 따라버린 판례가 나왔던 것이죠. 나왔던 것이고요. 건축신고, 착공신고 이런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3분법적 접근이죠. 3분법적 접근. 요건 또 한번 정리를 하시고. 옛날식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일요한 신고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리일요한 신고 위에다 놓을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봤었냐면 수리 거부, 수리 마수리가 있는데 이 마수리에 대해서 이거는 처분이 뭔 소리? 맞는 얘기. 처분이 맞고 이것도 처분이 맞다. 근데 이거는 처분이 아니고 이것도 처분이 아니다. 이게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이거는 2010년도 이전까지 옛날식 방법입니다. 이게 종전 판례. 이게 종전 판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최근 판례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 힘들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완결적 신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 이렇게 하면 이걸 두 개를 다시 나누죠. 두 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서 장래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하고 수리 거부당했을 때 장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수리 거부, 수리 마수리가 있단 말이에요. 수리 마수리가 들어가게 되면 수리 마수리에서 얘는 처분이고 얘는 변한 게 없고 얘는 처분이 아니고 얘는 처분이 아니고는 변한 게 없지. 중간이 바뀐 겁니다. 중간이 어디가 바뀌었냐면 얘는 처분이 아니다는 똑같은데 여기가 바뀐 거죠. 장래 위험 방지 필요가 있으면 수리 거부가 처분이다.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판례가 얘는 옛날에는 2개, 2분법적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3개, 3분법적 접근 방법으로 요래 바뀌어 버린 거고요. 요게 이제 최근 판례 입장입니다. 요게 최근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자기완결적 신고를 얘기할 때 정보 제공적 신고와 금지 해제적 신고 부분을 또 나눠 먹었죠. 나눠 먹으면서 첫 번째 건축신고 사건이 2010년도 사건이 되는 것이고 착공신고 사건이 2011년도 사건이 되는 건데 얘는 금지 해제적 신고죠. 금지 해제적 신고로서의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는 거고 얘는 정보 제공적 신고로서의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는 겁니다. 금지 해제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한 신고가 있을 수 있고요. 정보 제공적 신고는 오직 자기완결적 신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뭐가 되는가? 위에 거는 당연히 금지 해제적 신고죠. 얘는 당연히 금지 해제적 신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추가가 돼서 3분법적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건데 여전히 2분법적인 접근 방법 위의 방법을 여기는 2분법 2개로 들어가는 것이고 얘는 3개로 들어가는 것이고 3분법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전히 2분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2분법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 장래 위험이 있으면 얘는 어디로 가냐? 일로 가는 거다. 위로 올려버리겠다는 거야. 위로 올려버리겠다. 그러면 이 2번까지가 1번으로 올라가는 거야. 1번으로. 이게 연세대 홍정선 교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올라가는 순간 뭐야? 수리의 처분성까지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 자기완결적 신고로 태어났는데 장래 위험이라는 노력을 해내게 되면은 수리까지도 처분으로 보겠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습니다. 수리 거부가 처분이라고 했지 수리가 처분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설의 다수견에는 그 판례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해서 판례 형성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렇게 내놔서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건축신고는 원래 자기완결적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 아닌데 수리 거부는 처분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생각해봐. 되게 웃긴 건데요. 3번 법적 접근 방법이라고들 말을 하잖아. 그러면 3번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3번이. 이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전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교수님들이 정리해 주신 거야. 정리해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완결적 신고, 건축신고, 착공신고 나오고 나서 수리 거부는 100% 처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맞는 질문 나오거든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3분법적 접근은 맞긴 한데 수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없다. 여러분들은 2번만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론 내가 반기를 못 드는 게 3번의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3번의 케이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교수님들도 아무도 소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 이렇게 나오면 건축신고, 착공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100% 처분이다. 그래도 맞는 걸로 가셔야 돼요. 수리거부는 처분이다. 그래서 수험적으로는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되면 이 수리는 처분 아니고 수리거부는 처분이고 수리는 처분 아니고 수리거부는 처분이고 저기 있는 건축신고가 바로 금지해제적 신고고 착공신고가 바로 정보제공적 신고로서 하나는 2010년 하나는 2011년 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 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 여기서 환수통보 이런 거 있잖아. 퇴직급여 환수통보. 어때요? 퇴직급여 환수통보. 공무원이 퇴직을 했는데 공무원한테 퇴직급여를 줬는데 너무 많이 줬어. 2차 하다 보니까 실수로 공 하나 더 눌렀네. 이러면 뭐예요? 환수통보를 하게 되죠. 근데 그 환수통보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맞단 말이에요. 환수통보 처분이 맞단 말이야. 퇴직급여 환수통보는 처분이 맞긴 한데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환수통보인데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환수통보인데 다 여기서 오는 거라니까. 다 협의취득. 이거를 판례가 사법상 계약으로 봐버리니까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거야. 사법상 계약으로 봐버리니까 이것도 그냥 사법상 행위로 그냥 봐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사법상 행위로.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시계획 위반 제한권이 인정되므로 신청권이 인정되고 거부가 처분이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예외적인 거 3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지정을 해제만 아니에요. 지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변경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정 해제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로 가든들 다 그 거부는 처분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게 번호가 이 위랑 꼬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끝나네. 0으로 딱 끊는데 원래 상급 행정기관에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승인 동의 지시 등의 행정기관 내부행위잖아요. 내부행위. 행정조직 내부적 행위는 외부행위가 아니죠. 국민에 대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이 마지막 1월달 마지막 법적 성질 특강 마지막 날이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많이 해서 우리 자료 순서 있잖아요. 자료에 있는 번호가 맞는 번호인데 이게 320 아니겠습니까? 지금 320이에요. 오늘 이제 조금만 하려고 지금 한 게 200 지난번에 54까지였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65개 정도인데요. 65개 정도인데 다음번에 한 지금 320이니까 400에서 450 정도 면은 뭐 남는 거 없이 다 체크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포함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공법관계야 사법관계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라거나 아니면 그게 하자승계가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에도 당연히 법적 성질에 대한 부분이 깔리고 있는 건 맞아요. 깔리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이걸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등장하는 행정작용이 처분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은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알면 좋은데 힘들잖아. 그치? 힘들잖아. 그래서 나오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법적 성질 우리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